자, 문제 2번에 이어서 이제 문제 3번인데 보통 세무 2급에서 문제 3번 문제는 두 가지로 주로 많이 출제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 문제에 대한 거는 여기는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라고 해서 부속 서류에 대한 것들이 한 문제가 출제되고요. 보편적으로. 그다음에 여기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할 줄 알고 이해를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를 보게 되면 보통 실무에서 이렇게 전자신고를 주로 하게 되는데 전자신고하는 거 난이도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런 것은 전자신고에 대한 걸 여러분들한테 학습시키고자 하는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한두 번만 해보시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는 문제라고 보여요. 이렇게 해서 10점짜리 문제가 거의 3번 문제에서 출제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한번 직접 해당되는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입력해 보도록 하자고요. 1번 문제는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일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4월부터 6월이겠죠.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해달라는 게 문제네요.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거래처 코드하고요. 거래처명 조회해서 불러올 것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수출 실적 명세서는 여기 이제 매매조사표는 끝났고요. 여기 부가가치 선택하시고 부속명세서들 있죠. 부속서류들 그 중에서 수출 실적 명세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기 확정이라고 그랬으니까 4월부터 6월까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수출신고 번호는 133 77 1 000 66 하고 X 이렇게 하면 자리가 딱 표시가 돼요. 그 다음에 선적일자는 2023년 4월 15일이라고 했고요. 통화코드는 USD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 USD 이렇게 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환율 나와 있어요. 자, 환율은요. 선적일자의 환율을 사용하셔야지 돼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환가일이 있고 선적일이 있는데 이 기준환율은요. 선적일 날짜의 환율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선적일 나와 있는 거 선적일 1350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환율은 1350원. 자, 지금 이 금액을 우리가 지금 외화로 받는 거죠. 외화로 얼마 받게 돼 있어요? 8만 달러 받게 돼 있으면 이 두 가지를 베이스로 우리가 제품 매출한 거에 대한 원화로 그 합계 금액이 표시가 된답니다. 자, 거래처 같은 경우에는 BNG라고 있죠. BNG 여기 있네요. 확인 눌러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 첫 번째 거는 완성됐고요. 두 번째 거는 수출신고 번호가 2244 88100077 X X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선적일자는 2023년 5월 30일 그 다음에 외화 통화코드는 EUR 돼 있고요. 환율은 선적일자께 1,400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유로화로 1,400원에 52,000유로 원화 표시되겠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 FE 눌러서 PMP. 자, 이 문제는 이렇게 수출 그 실적 명세서에 대해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그나마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거 환율 쓰실 때
선적일자 환율 쓰셔야 된다는 거 요거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부가가치세 일기 확정 신고 기간에 앞에 매출, 매입에 대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원체 실무 업무에서는 이런 거래 내역들을 다 입력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부가세 유형 코드별로 자동으로 다 여기 끌고 오는 그런 자료들인데, 그렇게 거래 자료를 입력해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거래 내용을 보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라는 그런 문제로 세무사회에서는 시험 문제를 내고 있어요. 반면에 저기 공인회계사회 문제인 그 TET 2급 거기에서는 실제로 매입 매출 전표, 부가세와 관련된 전표를 입력하고 그 자료들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자동으로 끌고 오게끔 만들어 놓은 원래대로의 모습대로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데, 세무사회에서는 전표 입력은 생략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특징이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화면 보시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다가 이 자료들을 어떻게 입력하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하시고요. 자, 일기 확정이라고 했으니까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 매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제품 매출액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보통 제품 매출을 하게 되면 세금계산서 발급분 여기 있죠. 1번이에요. 여러분이 부가세 유형 코드 번호로 11번 입력했던 자료들이 여기에 집계가 돼요. 이 금액이 2억 원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부가세는 별도라고 했으니까 세액은 2천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이 화면에서 보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제품 매출액 공급가액 2억 원 부가가치세 별도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됐던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매출 계정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제품 매출 금액이 4,400만 원이래요. 근데 얘는 부가세까지 포함이 되어 있으니 공급대가겠죠. 그럼 공급가액은 4천만 원일 것이고 부가세는 400만 원이겠죠. 이 공급대가를 혹시나 여러분들이 몰라서 이 공급대가 이 금액을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싶다면 계산기로 이 공급대가 4,400만 원 나누기 1.1 하시게 되면 공급가액이 나와요. 공급가액이 4천만 원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는 세액 400만 원 이렇게 구분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매출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출액이라고 얘기하면은 여기 이제 신고서에서 여기 3번에 보시게 되면 신용카드,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발행분이 여기에 집계가 되게 돼 있어요. 신용카드면 매출에서 17번 카과 있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은 22번 현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 금액이 여기에 집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은 여기다가 4천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가세 400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국 신용장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내국 신용장에 의한 제품 매출액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이라고 써있는 요 내용. 그 다음에 4번은 수출 신고 필증으로 및 선화증권으로 확인된 수출액 즉 수출이라고 되어 있죠. 요 두 가지가 다 영세율에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3번과 4번을 간혹 구분을 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것 좀 설명을 해드려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 여기 국내 회사 A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국내 회사예요.
국내 회사인데 여기는 제품을 납품 제공하는 거죠. 납품하는 회사고요. 지금 이 회사는 수출 기업이에요. 둘 다 국내 회사란 말이죠. 그래서 이 납품하는 회사에서 지금 국내 수출하는 회사로 이렇게 제품을 공급하게 되면 이 수출 기업은 납품 회사로부터 받았던 이 제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일부분이나 전부를 납품 회사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면 납품 회사 입장에서는 제품을 매출하게 되겠죠. 그럼 수입 기업은요, 매입할 것이고요. 매입 이렇게 할 것이고요. 그럼 둘 다 국내 회사이고 제품은 재화이기 때문에 재화가 이렇게 공급이 되게 되면은 우리는 뭐 발급해 줘야지 돼요? 세금계산서 발급해 줘야 돼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줘야 되는데 이 세금계산서에는 얘가 수출할 물건이기 때문에 거기 내국 신용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구매 확인서, 이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가 뭐냐면 이 물건은 외국으로 지금 수출될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서류예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는 하는데 지금 이걸 증빙으로 삼아서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거예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즉 이 뜻은 국내에 있는 회사에서 국내에 있는 수출기업으로 국내에서의 거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것이고, 이제 이 수출기업에서 외국으로 수출을 하게 되면 우리가 표현하기에 얘를 갖다가 직수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당연히 증빙서류가 이런 게 있을 리가 없겠죠. 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거래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매출을 기록할 때 부가세 유형 12번 영세 얘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 외국으로 직접 수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가세 유형 코드 번호 16번 직수출 이걸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둘 다 부가세가 0%의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런 내용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기 보시게 되면 영세율과 관련돼서 여기 세금계산서 발급분이라고 되어 있는 데 있죠. 이게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한 거 부가세 유형 코드 번호로 12번이 등록된 거예요. 근데 얘는 공급가액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4천만 원이라고 했으니 부가세는 없고 여기 공급가액만 4천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고요. 영세율의 기타가 바로 직수출이에요. 부가세 유형 번호 16번을 갖다가 여러분이 메인 매출점표에다가 입력하게 되잖아요. 여기에 반영되는 거예요. 그 금액은 얼마라고 그랬냐면 원화로 환산한 게 5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준 거란 얘기죠. 자, 여기까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매출 파트에서 여러분이 입력해야 될 항목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떤 항목이 어떤 거 입력하면 어디 들어간다, 요거를 알고 계시면 아주 쉽게 금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보도록 할게요. 1번 세금계산서 수취분. 근데 일반 매입이래요. 공급가액은 1억 2천, 세액은 12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를 얘기하냐면 여기 매입세금계산서에서요. 여기 매입세액이라고 되어 있는 데서 세금계산서 수취분 있죠. 거기 보면 여기 일반 매입금 지금 첫 번째 얘기했잖아요. 매입을 했는데 이 일반 매입의 합계금액이 공급가액은 1억 2천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다가 1억 2천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매입세액은 자동으로 계산이 뜨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직접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12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거 볼까요? 두 번째는 세금계산서 수취를 했는데 구인승 업무용 차량 매입했다고 그래요.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게 나타나 있죠. 구인승은 소형 승용차가 아니라 승합차예요. 그래서 얘는 불공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고정자산 매입 세금계산서라고 구분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주의를 주기 위해서 1번하고 일반 매입분과 얘는 별개의 금액이에요.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여기 고정자산 매입 있죠. 차량 운반구는 고정자산이기 때문에 그 고정자산을 매입하게 되면 여러분이 매입세금계산서 입력하시면서 밑에 분기할 때 고정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이 바로 여기로 자동 집계되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금액은 3천만원, 부가세는 300만원. 예,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요. 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본이라고 되어 있죠. 신용카드예요. 근데 얘네들이 다 공제 대상 일반 매입이래요. 그러면 매출에서도 그렇지만 매입할 때도 우리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현금 영수증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도 매입 세금계산처럼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이 나누어져 있어요. 입력하는 난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나 볼게요. 우선 매입세금계산서에서 이렇게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이 나뉘어져 있죠. 즉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받고 물건을 사게 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신용카드도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도 그걸 통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를 눈 씻고 아무리 봐도 신용카드 여기처럼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난이 없어요. 이거 어디 있어요? 이거 모르게 되면 어디다 입력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구조를 모르면 되게 쉬운 건데도 불구하고 틀린단 말이죠. 그러면 세금계산서처럼 신용카드도 현금 영수증도 매입세 공제받죠. 그거 묶어놨어요. 그게 14번이에요. 그 밖에 공제 매입세. 근데 여기에는 그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칸에 다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얘를 옆으로 좀 빼놨어요. 이렇게.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합계표라고 되어 있죠. 이거예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여기 안에는 현금 영수증도 있단 말이죠. 매입한 거. 그래서 요것도 세금계산서 여기처럼 일반 매입하고 고정 매입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에 대한 매입은 여기 14번에다가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다가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 숫자를 여기다가 입력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일반 매입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공급가액 1,000만원, 세액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신용카드 일반 매입 여기다가 입력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1,000만원, 그 다음에 매입세액 100만원 이렇게 입력하고 혹시 다른 것들이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대한 거 우리 배웠던 의제 매입세액이라든지 재활용 폐전 매입세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 다 매입세 공제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통틀어서 그 밖에 공제 매입세 이렇게 부른 거예요. 여기에서 입력된 금액의 이 합계금액 돼 있는 이 합계금액이 여기 14번 그 밖에 공제 매입세 이 합계금액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가는 거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입력하는 거 알았으면 한 번만 배우시면 이런 거 안 틀리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요 내용 입력해 보시면서 칸만 잘 구분해서 이해하고 입력하실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게 어려워서 여러분이 틀린다 그래도 그 점수 5점짜리에서 여기는 부분 점수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3점, 4점은 딸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만 봐두시면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2번 문제만 갖고서도
요 내용만 잘 이해하고 가셔도 점수 일부분은 다 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게 되면은 매입에서 네 번째 거 일기 예정 신고 시 누락된 세금 계산서 매입이죠. 매입 세금 계산서가 있대요. 누락된 거. 지금 일기 확정 신고 기간이니까 일기 예정 때 누락했던 거 반영해서 확정 신고 때 신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세금 계산서 매입 누락한 거 일기 예정 신고 때 누락한 건 어디 넣느냐? 여기 보시게 되면 예정 누락분 여기 예정 누락분이라고 되어 있죠. 매출은 여기에다가 매입은 여기에다가 근데 세금 계산서 매입 예정 신고 누락분이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다가 입력해 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금액은 2천만 원. 그 다음에 세액은 200만 원. 되셨나요?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예정 신고 누락분에다가 이 자리. 문제에서도 일기 예정 신고 누락된 세금 계산서 매입 이렇게 나왔잖아요. 됐죠? 근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이 조금 여러 번 반복을 해보셔야겠지만 여기 일기 예정 신고 때 누락된 세금 계산서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가산세 계산하지 않아도 돼요. 가산세 계산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누락된 게 아니라 거래처로부터 지연 발급된 매입세금 계산서 발급받았다 그러면 이 가산세 계산해야지 돼요. 세무이급에서는 가산세 문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렇게 누락된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급 지연 발급이 아니에요. 그냥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빼먹은 것 뿐이지 모든 자료는 국세청에 다 신고가 됐다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누락된 게 아니라 만약에 그 매출 거래처에서 거래처로부터 지연 발급이라는 이 용어가 나오면 우리가 받은 매입 세금 계산서도 가산세 계산 대상이다라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죠. 여기 말이 누락된이라고 얘기했느냐 지연 발급이라고 얘기했느냐에 따라서 가산세 북구안북구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는 없으니까 통과. 그 다음에 B고 일기 예정 신고 시 미환급세액 100만 원이 있대요. 자, 그러면 예정 신고 때 우리 보통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요 확정 신고 때만 받을 수 있어요. 예정 신고 때 환급세액이 있어도 예정 신고 때는 환급세액 받을 수 없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예정 신고 미환급액이라고 써 있는 칸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다가 환급받지 못했던 100만 원 입력해 달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여기 예정 신고 미환급세액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다가 100만 원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된다는 얘기고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했더니 1번 끝났고 2번은요.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고려하지 않도록 한다. 만약에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만원 알려줬다면 전자신고한다만 얘기가 나온다면 여러분 전자신고 세액공제도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고려하지 말라고 했지만 만약에 그걸 전자신고 했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경감공제세액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 요 칸을 클릭해 보시게 되면 여기 화면 바뀌는 거 아셔야 된다 그랬었는데 매출 쪽 여기를 누르면 요 화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들 하는 거. 세 번째 그 밖에 경감공제세 여기서 요 칸 여기 같이 나왔군요. 하여튼 이렇게 바뀐다. 공제받지 못할 세액 여기 위에 있고요.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전자신고 세액공제라고 되어 있죠. 여기 칸에다가 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실제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전자신고하게 되면 예정신고 때는 말고
확정신고 때 전자신고하면 이렇게 10,000원씩 세액공제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는 고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확정신고인데. 그래서 전자신고하면 이렇게 10,000원 써주셔야 돼요. 지금은 근데 아니니까 엔터 치고 그냥 넘어가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3번 문제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속서류하고 부가세 신고서하고 두 가지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를 갖다가 우리가 전자신고 파일 하는 걸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제가 여기 순서대로 해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대로 따라서만 해보시게 되면 전자신고가 되는 거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요 순서대로 하면 돼요. 근데 지금 글자는 많이 써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눌러보면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일기 예정신고 기간 거 해달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여기 일기 예정신고 저장을 해놓고요. 일기 예정신고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죠. 엔터 띵 치면 위에 보시면 지금 마감이라는 걸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1번 제가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관련 부속서류는 마감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마감된 거 이렇게 확인하신 거예요. 1번 끝. 2번 전자신고를 눌러서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변환 교육연수로 진행을 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위에 보시게 되면 어디 갔나? 여기 내리고 여기 전자신고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마감을 했으니까 마감을 한 거 신고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자신고 이를 클릭하는 거예요. 누르고 우리 일기 예정이라고 했죠? 그러면 1월부터 3월까지 그리고 정기신고 담당자는 없어도 되고 자, 이렇게 전자신고 하려고 엔터 쳤더니 우리 회사에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서류들 제출해야 될 것들이 이렇게 나타났단 말이죠.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지금 국세청으로 이 부가가치세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이 파일을 지금 우리가 전자신고 용으로 파일을 변환을 시켜야지 돼요. 우리 거 컴퓨터 시스템하고 국세청 컴퓨터 시스템이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발생시켰던 이 자료를 국세청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파일로 변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위에 보시면 신고 제작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신고 제작 여기 저 이것도 확인해야 되겠다. 여기 전자신고를 누르고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변환형 순으로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자신고에서 전자신고 제작 탭에 보면 신고인 구분을 납세자 자준신고를 선택하라고 나와 있고 비밀번호는 1234 1234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말이 바로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자신고 제작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신고인 구분 있죠? 자동으로 이제 신고인 구분이 여기 납세자 자진신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다르게 되어 있으면 요거 확인 당연히 해줘야겠죠. 우리가 직접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세무사에서 대시한다면 이걸로 될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직접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신고 구분을 여기 납세자 자진신고 요거를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 것을 확인했으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파일을 갖다가 국세청으로 보낼 수 있게 제작을 해야지 된다 그랬었죠. 제작 눌러보세요.
비밀번호는 몇 번으로 하라 그랬어요? 1234 1234 이렇게 하라 그랬죠? 확인 1234 1234 그리고 확인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얘네 그 첨부 서류가 국세청에 맞는 그 자료 보낼 걸로 전 만들어진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 되나? 일반 여러분들 컴퓨터 사용할 때 그냥 압축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보세요. 압축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따가 변환할 때 변환한다. 그럼 이 파일을 우리가 보낼 거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통해서 제작을 한 거예요. 확인 누르시게 되면 여기 제작 경로가 있어요. 이거 C 드라이브 바로 밑에 그냥 바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확인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파일이 압축되는 과정이 이렇게 나타나고 전자신고 데이터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여기 확인 누르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 밑으로 제작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제작이 됐으면 이제 우리가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서 얘를 갖다가 보내야 돼요. 옆에 보시면 홈택스 바로가기 있죠. 홈택스 바로가기 아니고 여기가 아니더라도 여기 홈택스 변환형 이쪽 가서 하셔도 돼요. 근데 귀찮으니까 여기서 바로 할 수 있는 방법 홈택스 바로가기로 먼저 가봅니다. 아, 요거 전이구나. 요거는 좀 이따 볼게요. 자, 아까 파일 제작했는데 요걸 잠깐 내려놓고 여기는 이 화면에서는 다 끝났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여기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변환이라고 되어 있죠. 순서대로 해주시면 돼요. 얘를 클릭하셔서 아까 그 화면이죠. 두 개를 다 해보긴 했는데 우선 로그인 뭐 하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는 절차 설명하는 거니까 이거는 안 보셔도 돼요. 우리 여기서 접수하는 거니까 실제로 우리가 연습해야 될 건 여기에요. 그죠? 그리고 변환 순서 찾아보기 등등 있는데 이거 안 봐도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화면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여기 파일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거 있잖아요. 만들었던 거 찾아보기 누르시면 돼요. 그럼 C 드라이브에서 지가 찾아요. 그거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여기 ENC 항상 만들어지는 파일명이 날짜는 다를지언정 다 똑같아요. 얘를 클릭하는 거예요. 얘를 우리가 아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열기 이렇게 눌러 주시면 되고요. 그럼 맞죠? 우리가 압축해 놓은 만들어 놓은 파일을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국세청으로 보내기 위해서 여기 변환을 시작한단 말이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전자 파일 제출 누르는 거예요. 예, 제출한다고요. 제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이고 그 다음에 어디 갔어? 그 다음에 요게 변화를 이렇게 된 형식 검증인가? 아, 맞네. 저도 또 오래간만에 했더니 헷갈리네요. 자, 그래서 이 파일을 갖다가 찾아보기에서 이렇게 불러온 다음에 순서대로 요거예요. 형식 검증하기 눌러보세요. 비밀번호 아까 1234 1234 했죠. 확인 누르시고요. 그랬더니 이 파일 처리 내역이 나와요. 형식 검증, 즉 우리가 압축해 놨던 파일을 국세청으로 보내면서 형식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나타내는 표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요, 설명은 되게 길게 나왔는데
순서대로 그냥 눌러주기만 하면 돼요. 두 번째, 형식 검증 확인. 그럼 여기 형식 검증하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식 검증은 뭐냐면 우리가 보낸 파일에 대해서 여기 보낸 거 내용들 이렇게 그냥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 검증하기 누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내용 검증 확인 누르시면 되겠고, 마지막 전자 파일 제출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전자 파일이 우리가 신고할 게 요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뭐 물어봐도 소용없지 뭐. 그냥 누를 건데. 이렇게 작성이 돼서 화면이 뜬 다음에 전자 파일 제출하기 띵 누르시게 되면 정상 변환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확인 누르잖아요. 그럼 요 화면이 떠요. 이 화면이 이 문제의 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예, 순서대로 전환이 다 잘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저도 지금 오래간만에 해서 잠깐 좀 버벅거리긴 했어도 내용은 되게 단순하단 말이죠. 이거 2점짜리 문제예요. 여러분이 순서대로 하게 되면 요거 15초도 안 걸려요. 제가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아까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마감됐던 거 여기서 다 확인해서 끝냈죠. 마감된 거 확인만 했잖아요. 이거 마감된 거 확인했으면 다음 뭐 하라 그랬어요? 전자신고 하라 그랬죠. 전자신고 누르세요. 그 다음에 여기 날짜 입력하라 그랬죠. 1월부터 3월까지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여기 신고인 구분 여기 조회하셔야죠. 2번 이었었죠. 그리고 엔터 치면 된다 그랬었어요. 그렇게 나오죠. 나오는 거 여기 제작 누르면 된다 그랬죠. 제작 누르면 아까 밑에 그 파일이 여기 C 드라이브에 바로 저장된다고 얘기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그쪽으로 나가지 말고 제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그냥 홈택스 바로 가기 누르시면 돼요. 홈택스 바로 가기 누르면 이 화면 뜨거든요. 이거 필요 없다 그랬어요. 설명하는 거니까 X 누르시고요. 우리 지금 이 화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파일 찾아보기 하면 된다 그랬었어요. 찾아보기 하면 C 드라이브 맨 밑에 있는 거 클릭하시면 여기 나타나는 거 아까 보셨죠? 그런 다음에 여기 순서대로 계속 누르면 끝.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서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별 난이도는 없는 건데 여러분이 실무에서 이런 거 내용 모르고 부가가치세 배우고 담당하다 보면 신고할 때 도대체 이거 그냥 신고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가지고 많이 당혹스러워 하는 것 때문에 아예 여러분 이 자격시험에서 전자신고하는 거 트레이닝을 먼저 시켜놓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설명은 지금 많이 나와 있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 전자신고 누르고 그 다음에 납세자 요거 생각하고 하고 변환 들어가서 찾아보기 파일 나오면 순서대로 파일은 어디 있다 했어요? 여기 있다 했죠? 계속 누르기만 하면 돼요. 이거 여러분이 한 번, 두 번 연습해 보시면 정말 늦어도 15초, 20초 안에 다 끝날 문제랍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결산 정리사항 문제 해보도록 할게요. 결산 정리사항은 여러분이 회계 1급에서도 많이 하셨던 것처럼 12월 31일 날짜로 여러분이 일반 전표에다가 자변, 대변 입력하는 것을 우리는 수동결산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그 다음에 자동결산은 뭐예요? 자동결산은 결산 자료 입력 해당되는 계정에 숫자 입력하고 그 다음에 F3 눌러서 전표 추가 눌러서 하는 결산, 이걸 우린 자동결산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여기 문제 4번 결산정리사항은 회계 1급 때 4문제가 출제됐었는데요. 세무 2급에서는 5문제가 출제돼서 하나가 더 늘어나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급수가 올라갈수록. 자, 보시게 되면 1번 기말 재고조사 결과 자산으로 처리하였던 영업부 소모품 일부 장부가액은 25만 원이래요. 제조부의 소모품비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라는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자산으로 처리하였던 소모품이 지금 사용됐으면 얘는 전 사용된 만큼을 비용 처리해 줘야 되겠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처음에는 영업부에서 소모품을 샀는데 여기 차변에 소모품이라고 해서 금액 얼마 이렇게 기록을 해놨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얼마인지는 알려주지 않으니까 모르고요. 대변에 뭐 예를 들어서 보통 예금에서 이체해서 소모품을 이렇게 샀던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지금 여러분이 배웠던 것 중에서 소모품을 기록하는 자산처리법이랍니다. 자산처리법으로 살 때 이렇게 자산으로 기록하면 자산처리법, 이렇게 소모품을 샀을 때 소모품비라고 만약에 치게 되면, 기록을 하게 되면 얘는 비용처리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모품비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면 얘는 비용처리법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자산으로 처리했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회계처리를 처음에 샀을 때. 그런데 이 소모품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장부가액으로 25만 원어치를 사용했다면 소모품은 감소하겠죠. 그래서 여기 대변에 소모품 사용한 것만큼은 그만큼 감소를 시켜줘야겠죠. 25만 원이 사용이 됐어요. 자산이 그럼 감소했으면 그 자산이 감소한 만큼은 우리가 비용 처리해야 되죠. 그래서 소모품비. 근데 얘는 어디서 사용했대요? 제조부에서 사용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500번대 소모품비를 써주셔야 되고 금액 25만 원 이렇게 써달라고 요구하는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회계 1급 때도 아마 배우셨을 거고 수업 시간에도 배웠던 소모품 자산처리법, 소모품비 비용처리법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된다. 자산처리법인 경우에 자산이 사용된 것만큼은 감소시켜주고 사용된 만큼을 비용 처리한다. 그래서 소모품비 이렇게 써주신 겁니다. 근데 문제 4번은 1번에다가 12월 31일 날짜로 일반 전표 입력에서 이렇게 입력해주면 된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나가고요. 일반 전표 입력 다시 클릭해 주시고요. 날짜는 12월 31일. 차변에다가는 소모품비 비용 처리해야 되니까 500번대 소모품비 금액은 25만원 되겠고, 대변에다가는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사용한 것만큼 감소한 것을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볼게요. 2번 문제는 기말 재무상태표의 단기 차입금 중에 단기에 발생한 유성에 대한 외화 차입금 2,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발생일 현재 기준 환율, 얘 처음에 이렇게 빌려왔을 때 환율이 1,300원이었답니다. 그런데 기말 현재 환율은 1,400원이래요. 이 환율이 차이가 나고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계산하실 때는 좀 1,300원 나누기 외화차입금 2,600원을 갖다가 2,600만 원을 1,300원으로 나누어지게 되면 몇 달러를 빌려왔는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몇 달러를 빌려왔는지 먼저 계산을 해놓고 보자고요. 2,600만 원 나누기 환율 1,300원으로 하니까 2만 달러를 빌려왔던 거네요. 달러로는 외화차입금이 2만 달러 이렇게 있었죠. 근데 기말 현재 환율이 1,400원이래요. 자, 이거는 지금 단기차입금은 부채인데 2만 달러는 나중에 하고 환율만 갖고 이 문제는 계산하는 게 좀 간단해요. 자, 우리가 빌려왔을 때 1,300원 빌려왔어요. 근데 기말이 되니까 지금 1,400원을 갚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 1,300원 빌려왔는데 1,400원 갚아야 된다면 부채가 증가한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대변에다가 뭐라고 쓰면 돼요? 단기 차입금이 증가한 거잖아요. 단기 차입금 쓰시고 유성 거래처 꼭 써주셔야 되죠. 유성 이렇게 써주시고요. 얼마가 부채가 증가했어요. 1달러당 지금 얼마가 증가했기 때문에 100원이죠. 그럼 곱하기 달러로 하면 달러는 얼마였었어요? 2만 불이었잖아요. 위에 계산했던 거 2만 불. 이렇게 해주면 금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200만 원 되겠죠. 1달러 갖고 개념 잡고 계정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달러를 곱해서 금액을 확정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환율이 변동이 돼서 지금 이 상황은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죠. 그러니까 이때는 부채는 증가하고 차변은 우리가 손해가 난 걸 적어주는 거예요. 차변에다가는 외화 환산 손실이라는 계정을 쓰고 200만 원 이렇게 써주시는 거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외화 환율 계정과 관련돼서 이 계정이 많이 헷갈린다고 하시니까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빌린 돈을 갚은 건 아니죠. 12월 31일까지 갖고 있다가 환율이 변경됐기 때문에 환율에 맞춰서 우리가 부채를 증가시키고 환율 차이만큼 손실을 인식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갚은 12월 31일까지 가지고 있어서 갚지 않아서 12월 31일 기말에 평가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실제로 주고받고 해서 환율이 차이가 나서 손실이 났다. 그럴 때는 외환차익, 이익이 났을 땐 외환차익, 손실이 났을 땐 외환차손이라는 계정을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은 12월 31일 기말 정리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외화 환산 손실이라는 계정을 썼다는 거죠. 이렇게 12월 31일 날 환율 평가로 인해서 이익이나 손실이 나면 그때는 외화 환산 이익 또는 외화 환산 손실 이렇게 쓰라는 얘기죠. 정리하면 실제로 외화를 주거나 받거나 했는데 환율이 차이가 나면 계정은 외환차손 계정을 쓰는 것이고 기말 정리사항으로 기말에 환율의 차이로 이익이나 손실이 났다면 외화 환산 이익이나 외화 환산 손실 계정을 쓴다. 좀 더 팁을 드리면 1월부터 12월까지는 날짜가 길죠. 그래서 12월 달에 쓰는 계정은 긴 거 쓰세요. 긴 거. 외화 환산 이익. 계정 조회 보면 얘는 금방 찾을 수 있죠. 외환 참 조회하니까. 그래서 기말에 쓰는 건 긴 계정. 그다음에 주고받고 했을 때 쓰는 계정은 짧은 계정. 이렇게 구분을 해서 쓰시면 어떨까 드네요. 생각이. 이번 문제에 대해서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에다가는 외화
환산 손실 규정 쓰시고요. 금액은 200만원. 대변에다가는 단기 차입금. 거래처는 아까 어디라 그랬죠? 유성. 200만원. 예,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3번 문제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 대출금 돈 빌렸네요. 그럼 이자는 이자 비용이겠죠? 매월 16일이래요. 당해년도 미지급 비용을 인식하는 회계 처리 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대출 적용 금리는 변동금리로 은행에 문의한 결과 2023년 12월 6일부터 2024년 1월 15일까지 한 달이네요.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해야 될 이자는 총 500만원이래요. 이 중 2023년도 12월 23일에 대한 발생 이자는 금액까지 친절하게 다 이렇게 줬네요. 500만원 중에서 올해 거 이자 지급해야 될 게 255만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실제로 주거나 받거나 한 이자가 아니죠. 그래서 얘는 지금 우리가 손익계산서에서 결산정리사항 할 때 손익의 이연이라는 규정 또는 손익의 예상이라는 규정으로 정리하는 규정인데, 손익의 이연은 선불 개념이고요. 손익의 예상 개념은 얘는 후불 개념이에요. 실제로 돈을 주거나 받거나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말정리사항을 정리하는 규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손익의 이연인지 손익의 예상인지 얘를 구분할 수 있으셔야지 돼요. 문제 읽어보니까 얘는 아직 돈 주거나 받거나 하지 않았죠?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손익의 예상 후불이에요. 그러면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은 두 개밖에 없어요. 돈을 주거나 받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과 관련된 거는 미수수익, 그 다음에 비용에 관련된 거는 미지급 비용. 그리고 지금 미수수익이라든지 미지급 비용 계정은요, 얘는 수익, 비용, 재무, 손익계산서 계정이 아니에요. 이거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미수수익은 자산 계정이고요.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은 부채 계정이에요. 그래서 이 구성은 원래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미수금이에요. 지금 여기서 보면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가 미수금 돈 못 받은 거예요? 지급을 아직 안 한 거예요? 얘는 지급을 안 한 거잖아요. 미수금에다가 여기 수익, 이런 경우는 이자 수익 계정이 대표적인 것인데, 미수수익이라는 계정이 미수금이라는 계정과 수익이라는 계정이 결합된 거라고 이해를 해보세요. 우리한테 수익인데 아직 못 받았어요. 이자 같은 경우 예금에 가입하고 이자 1년에 준다 그러면 이자 만기가 돼야지 이자 받잖아요. 근데 결산때가 걸리게 되면 얘를 갖다가 발생한 것만큼은 이자로 인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미수금 더하기 수익 계정은, 미수금이 자산 계정이잖아요. 수익은 손익계산서 계정이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계정이 결합됐을 때는 앞에 게 주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그럼 미수금은 자산 계정이니까 미수 수익도 자산 계정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어디서 나온 거다? 미수금이라는 계정에서 파생된 거다. 그런데 이 계정은 미수금이라고 써도 답은 틀리지 않아요. 근데 왜 미수수익이라고 써야 돼요? 이거는 회계 담당자들이 12월 31일 날 이렇게 결산 수정분계 이런 거 해줄 때 12월 31일 날 쓰는 계정이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은 개념으로 미지급 비용은요, 미지급금이 부채인 거 모르지 않으시죠? 그다음에 비용, 이렇게 합쳐진 용어예요. 그래서 미지급 비용 이렇게 얘기하면 미지급금처럼 얘도 부채 계정이에요. 이 말뜻은 뭐냐면
우리 회사의 비용인데 아직 지급하지 않았어요. 이런 뜻이에요. 대표적인 게 지금 임차료인데 지금 여기 우리 이자 비용도 여기에 해당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손익의 예상이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이 문제를 보고 그냥 예상만 해보세요. 우리가 12월 26일부터 여기 12월 31일까지 지급해야 될 이자가 500만 원인데 지금 이 비용, 그 비용이죠. 아직 지급 안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올해 손익계산서에 들어갈 이자 비용 얼마예요?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이자 비용은 비용 계정이잖아요. 이자 비용. 여기 얼마라고 가르쳐 줬어요? 발생이자. 255만 원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죠. 이게 예상이에요. 왜? 12월 31일까지 손익계산서에 우리가 반영해 줘야 될 비용 얼마입니까? 라고 예상하라 그랬잖아요. 이자 비용은 차변에 이자 비용 255만 원.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써요? 이 이자 비용 지금 지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수익 얘기하고 있어요. 비용 얘기하고 있어요. 비용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돈 지급하지 않은 건 미지급금인데 얘는 지금 비용 얘기하고 있으니까 미지급 비용이라고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요거 계정. 그래서 255만 원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손익의 예상이라고 부르는 계정이에요. 특징이기도 하고요. 자, 이번 문제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복습할 겸해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손익의 예상에 대한 것만 먼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 손익의 예상은 여러분 시험 문제나 교재에서는 우리 손익이란 단어 자체가 한자어이다 보니까 얘를 풀어서 수익의 발생이라고 풀어서 요즘 쓰기도 하죠. 그다음에 비용의 발생. 왜냐면 우리 재무회계는 발생주의로 기록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처럼 얘는 지금 비용인데 12월 31일까지 실제로 발생한 이자 비용 얼마인지 예상해 보세요. 발생한 거 얼마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잖아요. 이자 비용 발생한 거 써주시고 얘는 12월 31일 시점에서는 아직 지급되지 않은 비용이기 때문에 그 계정을 미지급 비용이라고 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문제는 12월 31일 날짜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차변에다가는 이자 비용 써주시고요. 금액은 255만원. 대변에다가는 이지급 비용이라고 선택해서 255만원. 예, 이렇게 써주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여기 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계속 1번, 2번, 3번 문제는 수동결산 문제로 일반전표 입력에다가 여러분들이 12월 30일자로 지금 계속 입력하고 있죠. 4번 문제는 또 어떤가 볼게요. 자,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이익이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내용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합니다. 12월 31일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금을 정리하는 회계 처리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단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미지급세금 또는 미수금, 납부할 세액은 돈을 내야 되는 거니까 미지급세금 써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환급받아야 되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못 받았으니까 미수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경감세액은 자비익으로 하래요. 경감세 아까 전자신고세액공제 있잖아요. 요거는 자비익으로 계정 처리해달라는 얘기고, 가산세, 여기 가산세는 여기 세금과 공과 판관비로 기록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나 모르겠는데
부가가치세와 관련돼서는 매 기수마다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요 때마다 여러분이 회계 처리를 해 주셔야 돼요. 즉, 그 3개월 기간 동안에 발생했던 모든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모든 부가가치세 대급금을 상계시켜서 없애주고 그 차액에 대해서 미지급 세금이라든지 미수금이라든지 이렇게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선 여러분이 또 입력만 하다가 놓칠 수 있으니까 매출인 경우에 차변에 우리가 제품을 매출했어요. 외상 매출금이라고 가정합시다. 공급가액과 세액 합쳐서 110만원이라고 하고요. 대변에 제품 매출했을 때 계정 제품 매출이라고 쓰죠. 금액은 100만원이에요. 부가세는요. 얘가 부가세 예수금이 되죠. 부가세 예수금 10만원. 이렇게 매출일 때는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매입할 때는요. 매입할 때는 우리가 원재료를 매입했다고 가정을 하죠. 원재료 얘는 70만원이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전체 다 외상매입금이에요. 그러면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77만원이 이렇게 될 것이고요. 매입세액이니까 여기에다가는 부가세 대급금에서 7만원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 이 상황이 부가세 기간에 3개월 동안 발생한 모든 부가세 예수금과 모든 부가세 대급금의 합계액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를 갖다가 12월 31일 날 이런 회계처리 여기 문제처럼 하라고 그런다면 우선 그 부가세 확정 기간 동안에 발생했던 부가세 예수금 얘 100% 차변으로 상계 처리해서 없애주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차변에다가 부가세 예수금에서 10만원 이렇게 쓰겠죠. 그럼 대변에다가는요. 대변에다가는 여기 부가세 대급금 발생했던 것도 반대로 보내서 다 상계 처리해서 없애줍니다. 부가세 대급금 7만원 이렇게 하게 되면 부가세 예수금으로 우리가 받아뒀던 거는 10만원인데 부가세 대급금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7만원이니까 그 차액 우리는 이 차액은 부가가치세 때 납부해야 되죠. 그래서 미지급 세금 이렇게 해서 3만원을 납부하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갖다가 매출세금계산서 입력하고 계정이 집계된 거, 그 다음에 매입세금계산서 입력하고 집계된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 회계 처리하는 거 그대로 매번 1년에 최소한 4번은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이 상황을 갖다가 문제에서 얘기하는 금액으로 바꿔볼게요. 부가세 대급금은 1240만원이래요. 그럼 여기 부가세 대급금 이 자리죠. 이 자리 금액이 1240만원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은 24만원이래요. 부가세 예수금은 어디 갔어요? 여기죠? 여기가 24만원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우리가 납부할 세액은 24만원인데 우리가 공제받을 금액이 1240만원이라고 한다면 다른 거 경감세액이나 자비 이건 빼놓고 일단 우리가 얼마를 갖다가 더 돌려받아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미지급세금이라고 써야 돼요? 미수금이라고 써야 돼요? 당연히 얘는 미수금이라고 써야 되겠죠. 미수금 얼마를 돌려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금액 한번 계산해 볼게요. 1240만원인데 여기서 24만원
24,000원이 24만원 하게 되면 미수금으로 우리가 환급 받아야 될 세금은 1216만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죠? 이런 거 자베익이나 뭐 이거 따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했을 때 금액은 이렇게 되더란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아까 자베익으로 어디 갔어요?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 원을 갖다가 더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오히려 공제받는 거기 때문에 받아야 될 돈은 얼마가 더 증가하는 거예요? 만 원이 더 증가하죠. 그럼 얘를 잡이익으로 처리해 달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잡이익 해서 금액은 만 원 회계 처리하고 세금은 돌려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만 원을 여기다가 플러스 시켜줘야 되죠. 만 원 이렇게 플러스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이번엔 가산세 있죠. 가산세 여기 세금과 공과로 얘는 또 얼마래요? 세금과 공과 이 금액으로 24,000원 비용이 발생했어요. 그럼 우리 미수금은 여기서 24,000원 다시 빼줘야 되죠. 비용으로 우리가 더 나가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빼기 24,000원 이렇게 계산을 해주게 되면 계산 한번 볼게요. 1216만 원에서 만 원은 더해주고 24,000원을 빼준다.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그래서 우리가 미수금으로 기록해야 될 금액은 1214만 6천 원 이렇게 기록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다 빼고요. 이 금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으로는 제가 의도한 것은요. 여기를 빼고 원래 나오는 금액들만 계산을 해본 거고요. 세무 2급이니까 그래도 잡이익을 전자신고세액공제 잡이익으로 계정 잡는 거, 그 다음에 가산세는 세금과 공과로 하는 거, 이것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이런 회계 처리가 나오게 되더란 얘기죠. 자,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대변에 있던 부가세 예수금은 차변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차변에 있던 부가세 대금은 대변으로 보낸다. 그 차액이 우리가 매출세액이 더 많으면 우리가 납부를 해야 될 것이고 매입세액이 더 많으면 환급을 받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납부를 하기 때문에 미지급세금 계정을 많이 써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환급받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미수금 계정을 쓴다. 가산세 이렇게 잡이익 이렇게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제 전표로 쓰다 보니까 복잡해져서 그런 것 뿐이지 지금 얘를 그대로 전표에다가 입력했을 때 어떻게 처리되나 한번 보시도록 하라는 얘기죠. 날짜는 12월. 우선 대변에다 먼저 할게요. 부가세 대급금 먼저 써주셔야 되죠.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이 차변에 있던 거 대변으로 다 없애주셔야 되니까 1240만원 이렇게 썼었어요. 또 대변에 써줘야 될 계정이 뭐 있어요? 아까 대변에 잡이익이 있었잖아요. 잡이익 이거 먼저 다 써주는 거예요. 잡이익은 만원이라면서요. 자, 차변에 와야 될 게 뭐 있어요? 차변에는 부가세 예수금 와야 되잖아요. 부가세 예수금 예 써주는데 부가세 예수금은 얼마였었어요? 24만원이었었죠. 또 여기 세금과 공과 있었잖아요. 세금과 공과 이건 판관비니까 800번대로 해주시고요. 세금과 공과는 24,000원이라면서요.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이 다 우리가 받아야 될 미수금이잖아요. 그리고 미수금은 아까 제가 써갖고서는 되게 복잡하게 보이긴 했지만
써줄 거 내용만 간단하게 이렇게 써주면 그 차액이 다 미수금이 될 테니 1214만 6천원 이거는 자동 계산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편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대변에 먼저 큰 금액을 적어 놨던 거예요. 나머지 이렇게 맞추면서 자동 계산 되도록 이걸 좀 이용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것도 한번 요약도 하면서 이것저것 설명을 같이 해 드렸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당기분 법인세가 2,780만 원이래요. 법인 지방소득세 포함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회사는 법인세 중간예납액과 이자소득 원천징수액의 합계액 1,100만 원을 선납세금으로 계상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기본적인 것만 틀을 먼저 잡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세무이급에서 법인세 계산하라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비용이죠. 법인세 비용 차변에 얘는 급여처럼 그냥 비용일 뿐이에요. 법인세 비용 주어지는 거 그냥 쓰면 돼요. 법인세 비용이라고도 쓰고요. 법인세 등이라고도 써요. 그 금액은 확정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주는 거죠. 8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대변에 1년 동안 결산 때까지 중간에 여러분이 선납세금으로 세금을 먼저 납부하는 것들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보통 이자, 우리 외부 금융기관에서 이자 받을 때 우리 이자에서 원천징수를 금융기관이 해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만 우리한테 주는데 그걸 우리는 선납세금 계정으로 쓴단 말이죠. 그 다음에 중간이나 6월이 지나서 2개월 이내에 8월 31일까지예요. 그때까지 전년도에 냈던 법인세 50% 반을 미리 세금으로 납부하는 걸 우린 중간 예납이라고 합니다. 그 중간 예납한 거 두 가지를 했을 때 우리는 계정을 선납세금이라고 쓴다는 얘기죠. 선납세금. 여기 얼마나 그랬냐면 1,1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얘는 12월 31일 시점에서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법인세 내야 될 금액으로 계산된 것은 2,780만 원이고요. 이 기중에 납부한 세금은 1,100만 원 이렇게 했을 때 나머지 차이 금액은 미지급 세금이라고 해서 얼마라고 쓰면 돼요? 1,68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기록하면 되는 그런 계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또 높아심에 이 선납세금 계정 한번 정리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선납세금은 우리 회사에서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대충 여기 세율은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보통 예금으로 80만 원이 입금이 됐어요. 대변에 이자 수익 100만 원이었는데 그러면 20만 원 차이 나잖아요.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 회사에서 통장에다가 돈을 예금을 해놨었는데 이자가 100만 원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이자 100만 원 생겼다고 우리한테 통장에 100만 원을 다 보내주느냔 말이죠. 금융기관에서 이자 수익이라는 이 수익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고 그 차익만 우리한테 줘요.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우리한테 줘야 될 이자 중에서 세금 부분을 원천징수한 다음에 그 원천징수한 금액을 우리 회사의 이름으로 다음 달에 세금을 납부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세금을 먼저 납부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천징수한 금액을 우리 회사에서는 선납세금이라는 계정으로 기록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20만 원이라고. 두 번째로는 선납세금 계정 쓰는 게 또 어떤 경우냐면 아까 얘기했던 중간 예납인 경우예요. 그래서 중간 예납했을 때 올해 발생한 세금을 반을 전년도에 50% 먼저 뚝 잘라서 세금을 내놓으니까 먼저 세금을 납부한다 그래서 선납세금이라는 계정으로 써놓고 그 금액은 예를 들어서 50만 원 이렇게 쓴 거예요. 대변에다가는
보통 예금에서 인출해서 지급했어요. 얘기한다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세무 2급에서 선납세금 나오는 그 상황이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케이스란 얘기예요. 금융기관에 이자 받을 때, 중간 인합할 때, 이때 선납세금이 이렇게 발생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12월 31일 날 12월 31일 날 법인세 계산할 때 우리가 내야 될 법인세는 총 2,780만 원인데, 기중에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선납세금으로 기록해 놓았던 그 금액이 여기 1,100만 원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세금 계산한 것 중에서 선납세금 빼고 얼마만 더 세금을 내면 되느냐? 1,680만 원이죠. 지금 얘는 기말 정리사항인 12월 31일인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 미지급세금은 언제 납부하나요? 법인은 결산이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예요. 3개월 이내 맥시멈으로 채우면 그 다음에 3월 31일까지. 그럼 그때 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 그러면 차변에다가 미지급 세금 1,680만 원 이렇게 주시고,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이체하겠죠. 보통예금에서 1,680만 원 이렇게 이체해서 3월 30일 날 법인세를 납부했다 그러면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뭐만 하면 돼요? 요거만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는 여러분이 회계 담당자로서 직접 회계 법인세에 대한 거 회계 처리하는 거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얘는 이렇게 수동결산으로 12월 31일 날짜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수동결산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요. 이번에는 자동결산으로 처리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동결산은요, 여기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되어 있죠. 얘를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월은 1월부터 결산하는 거니까 12월까지 다 선택을 하시고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게 되면은요, 여기 선납세금 1,100만 원 나와 있는 거 있죠. 여기에다가 똑같이 선납세금을 상계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당기분 법인세 얼마 나왔다 그랬어요? 2,780만 원이라 그랬죠. 그러면 2,780만 원에서 1,100만 원은 선납세금으로 냈으니 추가 계상에 얼마만 더 내면 돼요? 1,680만 원이라 했죠. 요거만 딱 입력해주면 여기 법인세 등에서 2,780만 원 딱 맞았죠. 이렇게만 입력하고 F3 전표 추가를 누르시게 되면 자동 분기가 돼요. 그래서 여기 세무사회 시험 문제에서 법인세 계상 문제는 이렇게 대부분 여러분들이 자동 결산을 선택해서 입력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는 게 더 편하겠죠? 이렇게 하고선 F3 전표 추가 누르시고 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확정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법인세까지 여러분이 하는 방법을 수동결산하고 자동결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 두 개를 다 설명을 해 드렸어요. 자,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음번에 이어서 원천징수, 즉 소득세법이죠. 소득세 원천징수 연말정산에 관련된 것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